또 예, 네. 오늘 벌써 마지막 주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는데 막연하게 오늘 벌써 27일차, 28일, 29일, 30일, 네, 28일차고 이틀만 있으면 벌써 또 끝나게 되네요. 이 30일이라는 기간이. 네. 그래서 아마 개인별로도 많이 얻으신 것도 있을 거고 뭐 크게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냐에 따라서 좀 성과가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데이터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기 저희 벌써 4주차고요. 음,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웃 이웃을 늘리는 것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4주차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어들었고 크리스탈님은 여전히 좀 많이 꾸준히 하셨고 그래서 4,660명까지 일단 올랐습니다. 목표가 5,000명이셨는데 아마 이제 그 해외 여행을 오늘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5,000명을 목표치까지는 채우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모모별님이 굉장히 이번에 이웃을 이번 주에는 신청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꾸준히 여기서 100명, 이렇게 200명, 300명 이렇게 수치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웃이 일단 많이 추가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즈프라님이랑 상계맘님 올랐고 이거 빨간색은 뭐 다 이분 다 올랐죠. 제트칸 약사님이나 편집장관님이나 숙가님도 다 플러스이긴 한데 전주에 비해서 조금 적게 올랐다라는 그런 거고요. 숙가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 그 이웃 기록하시는 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훅 떨어지셨던데 그 이웃이 어떤 숙가님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네. 드렸는데 이웃 그게 네네, 어떠세요? 제가 그 이웃수를 예전에 신청해놨던 거 서로 이웃했는데 뭐 안 받아준 거,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냥 제가 이웃을 하고 있었던 분들을 싹 삭제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네. 갑자기 엄청 줄더라고요. 아, 그래서 줄으셨구나. 예, 근데 좀 이게 카운트가 좀 이상한 게 제가 지금 4,400 몇 맞아요. 명이지 지금? 예, 56명인가 이런데 오늘 또 5,000명이 다 찼다고 이웃을 못 한다더라고요. 아, 그게 서로 이제 신청한 게 네, 또 많은가 봐요, 누락된 합쳐서 게. 그게 카운트 되거든요. 그 이웃 그래서 예. 신청하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5,000명까지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그 신청을 해 주신 분들 중에 안 받아주시는 분들 오랫동안 그분들은 이제 음음음. 다 삭제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긴 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인제 해 보려고요. 이제 끝이 보이네요. 5,000명. 그러니까요. 초반에 빠르게 2,000명, 2,900명 정도에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맞아요. 최초 대비해서 1,400명이나 이제 늘어나셨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수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웃은 이렇게 꾸준히 일단은 증가를 했고, 최초에 대비해서 보니까 1,400명 이렇게 증가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크리스탈님이랑 습관님이 1,400명 정도 증가했고,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1,500명 정도의 이웃이 증가하셨겠죠. 쿠어스님도 이제 1,000명을 넘으셨고, 모모벨님도 다음 주까지 하면 1,000명 넘으실 것 같고, 편집장관님 1,000명 넘으셨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이웃 추가를 하면은 한 달에 1,000명 정도까지는 일단은 내가 어 그 계획을 해가지고 늘릴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매일 100명을 신청하면은 한 달이면 1,000명의 이웃을 늘릴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것도 내가 고민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엄청 간단하지만 이거 칼럼 형태의 전자책 하나 발행할 수 있겠죠. 한 달에 이웃 1,000명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뭐 하루에 내가 시간을 얼마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10분 투자했다, 20분을 투자했다 그러면 하루 20분 투자로 한 달 만에 이웃 1,000명 늘리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간략한 칼럼이면서 전자책. 판매용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 이웃을 또 추가적으로 늘리는 방법들 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늘리면 전자책을 무료로 드린다. 댓글만 이유 추가하고 댓글만 달아주시면 모든 분께 그 전자책을 드리겠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웃을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한 뭐 100명, 200명 이 정도는 아마 그냥 금방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제 활용하는
활용할 수 있겠죠. 이웃을 1000명만 늘린다고 해도. 네,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방문자 수, 이거 4주차인데 못하네요. 4주차 성과.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저 엄청 많이 줄었고요. 1800명이나 줄었습니다. 크리스탈님도 좀 줄었고, 나봉님도 줄었고, 이번 주에는 줄어든 분들이 많네요. 상계마미, 뷰티카 약사님, 편의점마님. 최고 수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좀 꽤 줄어든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모호별님이랑 소라님이랑 스카네임님이 지금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어스님도 늘어났는데 전주에 비해서 조금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들 아마 이거는 그 개인적인 이유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블로그를 이렇게 그 통계를 분석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보고 있다면 어떤 글이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고 아니면 어떤 글이 방문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면 1800명이 지금 줄어들었던 이유가 제가 이 10,000명을 올리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빠른 키워드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플루언서 순위 중에 한번 이게 1위로 노출이 되면 하루에 막 1000명씩 들어오는 그런 포스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경쟁이 심해요.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상위 노출만 되면 1000명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경제 인플루언서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려갔네? 그러면 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사람은 1등 들어갔 1등 되면 또 1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은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키워드는 제가 어떤 키워드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방문자 수를 폭발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금방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보면은 그러니까 통계를 유입 분석을 저는 네이버 통계 중에 맨날 보는 게 그거거든요. 유입 분석. 그래서 전날이랑 비교를 해봐요. 어제는 요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하면 이제 해보면 어떤 사람이 또 새로 글을 발행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느껴보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냐, 아, 아시는 분이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한남 2구역이라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 한남 2구역. 이게 어제 그 재개발되면서 시공사가 결정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가 하루에 한 8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300에서 400명씩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에 써놨던 글이 이슈가 되면은 갑자기 이게 좀 펌핑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본인이 정보성을 담은 글들을 쓰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기준금리 그 전 인상하기 전에 이 포스팅들을 뭐 진행하는 방법. 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편집장 마녀님이랑도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이 한 사이클을 1년 동안의 사이클을 쭉 하다 보면은 언제 사람들이 어떤 글을 찾는다라는 것도 이제 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편집장 마녀님이 느끼신 게 실외에서 활동하는 이제 글들이 포스팅들이 현저하게 방문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외 활동 이제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실외 활동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내로 갈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가. 그럼 이제 겨울이 다가와 있으니까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저도 이제 그 인근 도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글을 썼을 때 예전에도 방문자가 많이 왔던 게 뭐냐면 어디 썰매장 이런 것도 굉장히 방문자가 많이 와요. 어디 썰매장. 그래가지고 뭐 대전 썰매장, 눈 썰매장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위 노출이 되니까 검색자가 굉장히 많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썰매장도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오히려 더 약간 사람들이 글을 쓰는 사람은 없는데 은근히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이제 계절적인 트렌드라던가 월 단위로 어떤 글을 사람들이 찾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감안을 하면서 이제 내가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보다 조금 더 빨리 글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효과들도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은 이 방문자 수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꾸준히 오르는데 사실 이렇게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는 많이 들어오고 언제는 조금 들어오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꾸준히 방문자 수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니까 이제 사실 이 매일매일의 그 방문자 수에는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당연히 오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 키워드들을 자꾸 이제 내가 모아가야 노출이 더 쉬워지고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방문자 수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쓰면 많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방문자 수 이번에 한 달 동안 좀 펌핑을 확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떤 키워드로 써야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가 광고나 이런 그 제휴가 들어와도 이 키워드를 내가 노출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미리 사전에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들이랑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상했을 때 제가 글을 쓰면 뭐 어느 정도 노출될 것 같다. 아니면 노출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상위 노출 조건 없이 얼마에 합시다. 아니면은 상위 노출 없이 뭐 5만 원에 하고 상위 노출이 되면 5만 원을 더 주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컨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와 노출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요 이제 방문자 수나 이 키워드 분석이나 이 통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 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감을 계속적으로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총 증가율을 봤을 때는 습관의님이 이제 최근에 방문자 수가 그 청년 원가주택 용산이랑 몇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잘 노출이 되셔가지고 227%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초기에 비해서 3배 정도까지 일단 오르는 모습 보여주셨고 나머지 분들도 나봄님도 1.5, 2.5배죠. 2.5배 코어스님도 2.6배 정도 이렇게 일단은 최초에 대비해서는 방문자 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다들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위인데요. 색깔이 잘 표현됐네요. 어, 제가 좀 약간 오늘 준비를 대충 했나 봅니다. 뭐가 오류가 많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크리스탈님이 방문자 수가 줄었어요. 아니, 순위가 줄었죠. 근데 이 순위가 줄어든 거가 조금 이제 그 지금 닉네임을 변경하셨잖아요. 닉네임을 변경하셨는데 요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닉네임을 변경하신 뒤로는 얘 순위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새로 그 변경된 닉네임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3만 등까지인가 올라왔거든요. 처음엔 아예 순위도 안 잡히던 게 벌써 3만 등까지 왔으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아이디는 떨어지고 이거는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맞춰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치는 사실은 그 더 이상 이제 오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변경된 아이디가 수치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순위가 이제 지난주에 쿠어스님이 엄청 많이 오르셨죠. 53만 등에서 25만 등까지 거의 2배 정도 이제 오르셨으니까 순위가 엄청 많이 오르셔가지고 지금 현재 25만 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렸듯이 1일 포스팅을 30일 동안 하면 사실 15만 등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요게 약간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매주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빨리 아마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좀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글을 쓸 계획이 있으시니까 아마 조금 더 빨리 오르실 거다. 아마 15만 등 이내로의 진입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현재의 그 속도로 진행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봄님도 10,000등에서 7,000등까지 계속 꾸준히 올랐고요. 이번에도 600등이나 7,000등에서도 사실 이렇게 저는 좀 이 부분도 신기하긴 한데 7,000등 이내 그러니까 크리스탈님도 그렇고 나봄님도 그렇고 좀 신기한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게 7,000등 안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글을 이제 한 개씩 쓰신단 말이에요. 한 개씩 쓰는데도 순위가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위가 얼마나 빨리 오를까, 얼마나 오를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일일 1포스팅으로 이 순위를 몇 등까지 올릴 수 있나, 약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제 경제 분야고, 이분은 이제 생활건강이잖아요. 크리스탈님은. 그러니까 C랭크는 이 분야가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리스탈님은 생활 건강만
지금 한 3달 정도 완전히 그것만 관련된 것만 올리고 있고, 나범님도 경제 관련된 글만 이렇게 생활 경제 약간 주부 재테크, 앱테크 요런 부를 올리고 있는데, 주제가 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랭크도 글 하나가 상위 노출되었을 때 아직까지 글이 밀리는 속도랑 글을 올리는 속도가 아직까지는 그 올려가지고 노출되는 속도가 조금은 그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한 개만 올려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죠. 글 한 개만 올렸을 때 과연 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막 3개씩 4개씩 이렇게 쓰는데 안 오르죠. 순위가 잘 안 올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당연히 순위는 오르기 힘들고 상위 노출을 하기가 힘들고 더 많은 활동성을 보여야만이 내가 이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모호별님도 이번 주에 순위가 올랐고요. 6만 등까지 진입해서 거의 이제 2배 정도 올랐는데 11만 등에서 6만 등까지니까 많이 올랐고, 프라님도 3만 등 진입하셨고, 상계마미님도 22만 2천 등, 습관의님도 지금 57만 등에서 시작해서 8만 등까지 오르셔가지고 증가율로 봤을 때는 거의 6배 정도의 순위가 오르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그 청년 원가주택 노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게 누락이 좀 되면서 순위가 또 갑자기 최근에 조금 확 빠졌어요. 아마 습관의님은 스스로 느끼셨을 건데, 그 키워드가 이제 상위 노출에서 좀 빠지면서 순위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또 키워드 발굴해가지고 하면 금방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택가는 약사님도 15만 등, 편집장마녀님도 12만 등. 이거 빨간색은 제가 잘못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일단 순위가 많이 오르셨는데, 순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다들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오르고, 어떤 분은 또 안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혼자 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둔감해지잖아요. 왜냐면 내가 하면은 비교 집단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느린 건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나의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빨리 오르는 사람들은 왜 빨리 오르는 거지? 늦게 오르는 사람들은 왜 늦게 오르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비교 집단이 있어야 내가 빠른지 느린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위가 사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하기 위한 거죠. 이런 데이터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느린 건가, 빠른 건가,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그래서 다들 아마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건데, 아마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안 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3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이 데이터가 그나마 제가 선정한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이 지표들을 통해서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보다 정량적으로 나의 그 수치 변화들을 딱딱 눈으로 봐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게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지만 좀 이제 체감을 할 수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세요. 데이터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고민해볼 문제는 고기 잡는 법을 익히셨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스카네임님이 그 저를 키워드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글을 한번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노메세드를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글을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또 좋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근데 또 제가 이제 마지막 주간회인데 되돌아보면은 과연 고기 잡는 법을 내가 진짜 잘 가르쳐 드린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사실 2차 코칭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한 거였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그 추상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블로그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어떤 키워드를 딱 결정해주고 제목을 이렇게 쓰고 하셔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2차 코칭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난 기수에는 또 코칭도 1차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코칭까지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2차 코칭까지 진행을 했는데 관 개인별로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이라는 건 블로그에 운영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기초와 기반이 잡혔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아마 다들 다르시겠죠. 그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차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답을 드렸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AS가 계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못 익히셨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누락은 왜 되는 것일까?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그 몇 분이 이제 겪고 있는 문제죠. 편집장 관장님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오늘 또 이제 습관님이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청년 원가주택 용산이 누락이 됐었고, 편집장 관장님이 지난번에 아, 아 제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락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에서 내가 쓴 글이 그 어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누락을 시키는 거겠죠. 뭐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욕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 법에 위반되는 홍보를 할 수 있죠. 뭐 홍보를 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대출 홍보를 하는데 뭐 심사필이 없다, 심의필이 없다 이런 게 없으면 이제 그런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는데 네이버가 이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면은 근데 이런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이제 그 제목으로도 검색을 해도 안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편집장관님이랑 습관님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됐다가 갑자기 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평가가 좀 어려운 이유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내 글이 잘못되었던 거면은 알고리즘이 이 글은 좋은 글이 아니라고 애초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순위를 랭킹을 정했을 건데 물론 이 랭킹을 한번 딱 정한 다음에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은 이 순위가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다시 랭킹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가게 될 텐데 갑자기 여기 있던 글이 완전히 검색이 안 되거나 아니면 훅 내려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예를 들면 뭐 이 글이 어디에서 막 어떤 링크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 새로운 이 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수정이 생길 수 있고요. 이 글을 수정 발행을 했는데 수정 발행된 글은 다시 이 그 사이클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다시 사이클을 돌렸을 때 뭔가 문제점이 식별돼가지고 떨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을 자주 하게 돼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죠. 왜냐면은 수정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 이 글이 처음에 노출돼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순위가 밀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수정을 해요. 어떻게 수정을 하냐? 다른 키워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용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예를 들면 계속 수정을 해요.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키워드만 좀 이렇게 조금 바꾸는 일들을 계속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글이 계속 상위 노출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글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글이야 라고 해가지고 노출 안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글이 그 어떤 불법적인 링크를 통해서 막 이 글로 이렇게 접속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글을 퍼가가지고 어떤 링크에서 어떤 글에서 요 링크가 있는데 이 사이트 자체에 대한 뭐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가 좀 불법적이거나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자꾸 요렇게 링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또 내부에서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이 글은 뭔가 의심이 되는 글이다.
라고 하면 또 누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락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습관님이나 편집장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도 이제 신고가 있을 수 있죠. 신고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블로그 하는 사람 중에 이거 신고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거 내 글이랑 내 글 도용했다라는 거죠. 이 글 내 글 도용해가지고 쓰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가감없이 그냥 신고해버리시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자기 글 도용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이제 뭐 본인도 판단을 하겠죠. 뭐 사진이나 아니면 글의 맥락이나 그런 것들이 내 글을 도용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봤을 때 제가 쓴 글 쓴 것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 저는 많이 보긴 하거든요. 종종. 근데 저는 시비를 걸진 않아요. 어차피 뭐 그러니까 글을 매일 자주 쓰니까 글 하나하나에 크게 목매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노출되고 안 되고를 막 일일이 따져보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내 글을 또 100% 뵙겠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다른 사람들 거를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제가 글 하나를 완성한 거기 때문에 제 글이 100%제 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순수하게 창작한 창작물이 아니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누락을 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카네임님은 약간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현장관녀님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신고를 했을까에 신고를 당한 게 맞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긴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고를 당했을 때는 이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그냥 두는 게 있겠죠. 나는 뭐 상관없다. 그냥 둔다. 두 번째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겠죠. 수정을 하면은 다시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수정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글을 쓴 지 꽤 된 기간이라면은 다시 재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그 인지를 했잖아요. 내가 이 키워드를 상위로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행을 하면은 다시 이 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재발행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글을 뭐 수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써가지고 재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글의 내용은 그대로 뭐 유사하게 가겠지만 뭐 순서라든가 조합을 바꾸고 뭐 이렇게 그 톤 앤 매너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좀 그 내용을 좀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발행을 통해서 다시 그 키워드를 노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한 가지 더 하면은 그 뭐냐 검색 노출을 반영하는 거죠. 검색 노출을 반영.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예 검색이 제목까지 해가지고 검색이 안 되면 사실 네이버에서 이 글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글이야라고 평가를 한 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검색 노출할 때도 이게 그 저도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할 때 의견을 적는 게 있나요? 최근에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검색 노출을 요청할 때 개인의 의견을 적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어떤 자기의 링크만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를 검색 반영을 요청을 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다 이제 어떤 의견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에 상위 노출이 됐었는데 갑자기 포스팅이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뭐 검색 노출 반영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쓸 수 있는 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색 노출을 요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대응 방법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내가 한 번은 노출시킬 수 있었던 키워드니까, 다음에도 그 키워드는 노출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쓰면 되니까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민해볼 문제는 목표를 달성했냐라는 건데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까 본인 이제 개인별로 다들 그 적었잖아요. 왼쪽에 목표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다들 달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파란색이 달성된 건데 파란색이 여기 이제 이게 제가 중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목표는
목표를 적는 게 이제 약간 내가 신념화 시키기 위한 건데, 내 무의식으로 이 목표를 내가 한 달 안에 무조건 달성하겠다라는 내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도 달성하지 못한 게 있죠. 전 첫 번째 거는 못했습니다. 평일에 4포를 못한 날도 있어가지고, 주말에도 2포를 못한 날도 있어서, 인플루언서도 순위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올라서, 21등에서 20등까지 1등은 올랐는데, 18등까지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편집장 과장님이 그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그걸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블로그의 메타인지를 하시는 것들을 기록으로도 계속 남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편집장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저희 그 채팅방에 있는 역꿈꾸님 아시나요? 소통 활동 하시나? 그분이 블로그 자기 거 분석하는 글 쓰면서 편집장 과장님 따라했다고 쓰던데요. 다시 보셨어요? 네. 그 편집장관님이 블로그 그 기록을 남기는 걸 보고 나도 남겨본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블로그 분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과 남겼던 것들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달에 목표를 정하면은 좋은 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달에 이거 외에 글 100개를 쓰는 게 목표였어요. 글, 글 100개. 근데 99개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하루 남았을 때, 한 2시간인가 남았는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한 개 더 쓰면은 그래도 목표 달성한 건데 100개 써야 되는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결국에 안 써가지고 99개로 종결을 지었는데, 근데 이게 목표가 있으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보면 그 목표가 아마 이번에 이게 잘 체크를 하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달성을 못 하신 분들이 아마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한번 쭉 봤는데 이 검은색이 훨씬 더 많죠. 파란색보다 검은색이 훨씬 많아가지고 아마도 많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목표를 계획할 때 이제 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구체적인 목표는 저희가 적었잖아요. 뭐 방문자는 몇 명, 이웃은 몇 명 만들겠다. 그리고 이건 그 데이터가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다 방문자 수는 몇 명, 이웃은 몇 명 늘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주간 회의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측정 가능한 이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목표 자체가 이제 조금 성과 달성 불가능한 너무 큰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목표를 터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목표를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너무 멀리 있는 목표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리얼리스틱이라는 거는 내가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인가라는 관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3가지의 수치들이 나름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 달이라는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했으니까 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그 목표를 이제 뭐 블로그에 관련된 목표를 수립하실 때는 요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달 동안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웃은 몇 명을 늘릴 수 있겠구나. 내가 노력을 하면 방문자 수는 이게 그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월 단위로 목표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월 단위 목표를 세워놓고 하거든요. 포스팅 100개, 인플루언서 순위 몇위, 방문자 수는 최고치는 몇 명 정도까지는 찍자. 이런 식으로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팅 개수가 전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내가 100개를 무조건 쓰겠다. 한 달 토탈 해가지고. 그런 목표들을 잡는 게 글을 쓰는 게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40분 정도가 지났네요. 오늘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수치들은 사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그 회의를 할 거거든요. 다 참석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회의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 한번 처음 수치랑 비교해가지고 하고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화를 좀 해가지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좀 봐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그냥 숫자로 또 보는 거랑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지표들의 변화 중에서 우수했던 분들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제가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했죠. 1등 5만 원, 2등 3만 원, 이렇게 3등 2만 원 이렇게 환급을 해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 지표들도 이렇게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가지고 그 시상식도 간략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간회의 준비한 내용은 이거고 혹시 그 주간에 하시면서 질문하실 내용이나 아니면은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들? 네, 모호별님. 이제 책 리뷰를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 리뷰하는 다른 분들도 보고 이제 다 봤는데, 어떤 분들은 사진을 많이 안 넣으면서 이제 내용만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용글 같은 걸 많이 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책 리뷰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 리뷰도 차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넣는 게 좋을지 안 넣는 게 좋을지 그런 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미지는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지의 뭐 개수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책 리뷰를 할 때는 책 표지 그리고 뭐 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책 리뷰는 책 표지 넣고 그다음에 저자 소개 간략하게 넣고 목차 넣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근데 약간 협찬받아서 하는 거여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구들 몇 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미지로는 꼭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미지를 안 넣는 것보다는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당연히 시간은 최소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막 편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막 엄청 이렇게 브랜딩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편집 작업을 하는 거는 이 브랜딩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가급적이면 그럴 이유가 없다면 편집은 가급적 조금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었님. 웨스터님,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키워드 하나로 10만 등 될 수 있다? 키워드 하나로 네, 아닙니까? 네, 키워드 하나로 10만 등?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그런 사례가 있으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키워드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대로 된 키워드는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한 두 개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송도 대장 아파트 하나 하고, 네. 하나는 얼마 전에 아까 얘기하셨던 건데, 네. 미국 기준금리 발표일. 네네네. 요 두 개로,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네. 그 유입자가 많진 않지만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 꾸준히 네네. 들어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 뭐 제대로 된 키워드 한 두어 개면은 이제 10만 등까지 갈 순위가 수 많이 있을까?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네. 네. 왜냐 이게 그 블로그 차트를 보면 또 키워드도 이거 블랙 키웨이도 나오긴 나와요. 그 키워드가 몇 개 노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잠시만요. 음, 화면을 공유하면서 좀 봐볼게요. 야, 너 왜 안 나오냐? 제가 컴퓨터가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진짜 컴퓨터가 느려서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효 키워드 이렇게 나오죠. 유효 키워드로 9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상위 노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일단 내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노출은 되는데 유입이 검색량이 엄청 적은 키워드들은 거의 내 방문자 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위 노출 되는데 하루에 예를 들면 5명이 검색을 해요. 그 중에 이제 뭐 2명 정도가 내 글을 상위 노출 되니까 내 글을 접속한다. 그렇게 하면 일단 상위 노출은 되어 있는 유효 키워드인데 방문자 수는 적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유효 키워드가 좀 늘어나는 것도 그 C랭크에 사실 이 블랙키위 기준으로 순위 상승에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순위라는 게 그걸 상위 노출 경쟁이 센 키워드에 많은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있으면 이 점수가 높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아까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개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카테고리가 문학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카테고리 문학으로 이게 베타여가지고 좀 약간 안 맞기는 한데 왜 문학으로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 블로그 전체 그 카테고리가 문학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네. 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책에 대한 리뷰를 초반에 많이 해봐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걸 초반에 이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소년이었습니다. 네. 블로그 이거 블랙키위 말고 블로그 차트를 통해서도 그 블로그 차트도 제공하거든요. 그거는 무료로 제공하니까 이거 아마 이것까지는 블랙키위는 유료로 사용해야 이게 보일 거고 블로그 차트는 무료로 사용해도 본인의 그거 유효 키워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통해서 보면 좋겠죠. 뭐 또 바루다라는 사이트인가? 그 사이트는 나의 실행그 순위 아니 최적화 그런 것들 이제 또 지수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여러 개 좀 돌려가면서 보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나봄님이나 편집장관님은 그 블로그 관련된 글 쓰실 때 블로그 차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본인의 순위 변화라든가 분야에서의 순위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도 그 예전에 주간 블로그 분석할 때는 그거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그거 한번 막 적어놓고 보면은 아 오늘 또 순위 올랐구나. 그리고 또 월요일 한 10시 정도쯤 그때 그 순위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보면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애드포스트를 확인하는 것처럼 네, 일주일 월요일 10시에는 그거 확인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죠. 네. 또 혹시 질문 네, 편집장 원장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네. 2달 지금 운영을 해서 블로그 글이 100개가 쌓였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제주도 글 올렸던 게 거의 다 누락 상태예요. 아, 그래서 100개 중에 네. 뭐 맛집 포스팅 한 거 좀 누락이 많아가지고 다 하니까 한 30개 정도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 글 그냥 놔두는 게 낫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바꿔놓는 게 나을까요? 저는 비공개로 돌리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플루언서를 도전할 때 그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플루언서를 도전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라는가 이런 걸 많이 볼 거잖아 보니까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비공개를 돌렸을 때 그게 전문성에 예를 들면 지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비공개를 돌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글은 발행됐고 이 글을 통해서 내 블로그의 지수는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비공개로 돌린다? 그래서 이제 이 내 블로그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진다?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돌렸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만약에 저는 그 브랜딩, 예를 들면 내가 이쪽 분야로 계속 나갈 건데 이전에 썼던 글들이 약간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하는데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생각은 비공개로 돌려도 될 것 같은데 비공개로 굳이 돌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그 노출이 누락이 되는 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냐면, 내 블로그가 이제 막 만들어진 블로그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써도 상위 노출을 거의 시킬 수 없어요. 상위 노출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뭐, 키워드를 엄청 좋은 걸 쓰든 안 좋은 걸 쓰든, 지금 다른 사람의 블로그는 나보다 무조건 수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꼴등에서 꼴등이 쓰는 글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전에 썼던 글이라도 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제 생각에는 누락처럼 누락이라고 얘기하신 게 제목을 다 검색했을 때도 노출이 안 되는 걸 의미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가 저는 보면은 블로그 초반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글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누락이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게 그내 블로그가 진짜 정말 신규로 생성된 블로그라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논리적이 않네요. 얘기하면서도. 아니,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일 처음에 쓴 게 그 제주도 글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시작했을 때가 거의 여름의 막바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량이 엄청 많았던 그 키워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초보 블로거가 그런 글을 쓰니까 네, 완전 광고성으로 의심이 돼서 거의 다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 신뢰도가 낮은 블로거들이 상위 키워드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맛집 쓴 것들, 네. 그런 것도 노출이 되다가 누락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은 누락이 돼서 웬만하면 맛집도 안 쓰고 싶어지는. 근데 맛집은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 맛집은 업체에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음, 리뷰를 내가 그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체에서 어떠겠어요? 이 사람이 객관적인 리뷰를 달아놓은 게 있으면 당연히 본인 장사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그 업체가 너무 신고할 수도 솔직해, 있다니까요. 너무 솔직하게 써. 네, 너무 솔직하게 써버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 표현을 약간 우회해서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은 못 해봤네요. 맛집이나 업체에서 신고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네. 아, 알겠습니다. 언어를 좀 순화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쩔 수 없는 세계인 거죠. 이게 그 경쟁에서 하는 생각 또 그리고 그 마케팅 업체에서도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써놓은 글이 상위 노출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 글을 노출시켜 놓으면 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업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네, 나범님. 그, 네, 나범님 아, 얘기. 네. 어, 대화 제가 끊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하고 있던 것만 마무리 아, 네. 드리면 어떤 키워드 쓸 때 그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이 다 협찬 글인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게 다 협찬 글인데 예를 들면 내가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또 검색이 됐다가 누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출된 글이 혹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범님 이야기하세요. 아, 네. 이거는 제가 그 네, 원고료 받는 부분에서 네, 있었던 일인데, 네, 원래 제일 편한 부분은 이제 어떤 이름 있는 업체가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네, 문의를 주는 게 제일 서로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간 마케팅이 낀 데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 일을 받아서 두 건을 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급도 선으로 바로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제가 했던 이유는 제가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제가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글 파일 네, 거기로 이제 별로 검토를 받고 제가 그 검토가 끝난 후 다시 제가 그 원고를 다시 받아서 그대로 올리면 되는 맞아요.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그것까지는 서로 네, 오케이고 그 노출하고
그 노출이 얼마만큼 되는지, 상위 노출이 되는지 그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카톡으로 주시는데, 나봄님 뭐 이 부분 수정해도 될까요? 다시 수정하면 또 다음 부분에, 그 다음날, 나봄님 이 부분 다시 수정해도 될까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번째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 수정이 제가 보기에는 또 저도 이제 키워드를 좀 볼 줄 알게 돼서 키워드 뭐 동사 바뀌는 거에 의미가 있나라고 싶기도 해서 제가 제안도 하고 네. 명사를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 동사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수가 제가 블로그 최적화 2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4단계까지 올리고 싶대요. 그래서 이 원고를 주는 대로 수정한 원고를 제가 잘 쓰면 아마 더 오를 거라고, 최적화가 더 오를 거라고. 그래서 한 두 번째까지 수정하다가 세 번째 수정했을 때는, 세 번째 수정 요청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더. 이번에 또 포스팅 반응, 뭐 상위 노출 보고,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내일 또 수정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언제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나보님이 뭐, 귀찮으시거나 별로 더 원하시지 않으면, 저희도, 여기까지 할 거라고. 근데 뭔가 돈을 받고 일하는 거라서 제가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좀 원래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가장 제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거예요. 최적화 4단계를 만들어주겠다. 음, 그러면은 자기들이 최적화를 만들면 되죠. 그 만들 수 음, 있는 자기들이 방법을 알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만들 수 없어요. 아니면은 그 음, 잘 만들어진 블로그를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거지. 나범님의 블로그를 키워주겠다? 저는 그 마케팅 업체들이 절대 그렇게 큰 음,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케팅 업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블로그를 좀 해보고 이제 블로그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념은 이해가 돼요. 근데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꾸준히 운영하면서 자기가 좋은 블로그를 운영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으로 많이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돈 벌기 쉬워요. 왜냐면은 음, 이 블로거들한테 컨택 해가지고 돈 주고 내가 중간에서 이제 광고 음, 떼 먹고 이렇게 해주면 그 블로그 주면 되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이 풀이 죽지 않아요. 왜냐면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 계속 많고요. 누군가가 또 최적화해서 저품질 가면 또 누군가 또 최적화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마케팅 업체는 계속 잘 나가는 블로거들한테만 컨택해가지고 계속 그 돈을만 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케팅 업체들이 원고를 계속 수정을 요청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어, 요구를 하는 업체들은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글 하나를 가지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근데 그러면은 어 그 그냥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이미 지금 약간 느낌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음, 이상하잖아요. 내가 키워드를 볼 줄 아는 눈인데 동사를 바꿔달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야,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오히려. 아니, 수정을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랭킹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상위에서 하락이 물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수정 요청을 하시냐. 이게 내 블로그가 최저가 4단계로 가는데, 어떤 이점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답 못 해요. 명확하게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도 블로그를 그런 식으로 정말 잘 운영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얘네들이 블로그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해보셨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페이를 받으셨으니까 근데 원래 페이를 받을 때부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협조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수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저와 그 업체 측이 똑같이
이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 사안이면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1차적으로 원고 검수를 받고 그다음에 그 발행을 했는데 제가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전 경험이 쌓이시면은 나중에 이제 업체들도 더 좋은 업체를 고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나봄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만 들었을 때는 그 업체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업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일매일 귀찮게 구는 카톡을 대응할 수 없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카톡으로 막 귀찮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아예 제가 그런 사람들 대부분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고를 대부분 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약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메일로 1대1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이메일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카톡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 분들이랑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업체는 아무튼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업체인 것 같기는 한데 페이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 블로그를 최적화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네네. 제시를 해주는데 계속 뭐 SNS 샵 그거에 대한 거였는데 네네. 그것에 좋아요 늘리기가 뭐 편해요, 쉬워요 이런 걸 고치시는 네. 거야 뒤에 맞아요. 동사를.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뭐 방법이라든지 검색 유입할 때 좀 자주 쓰이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블랙키 나왔을 때 그것도 캡처해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블랙키 네. 키워드를. 이게 동사가 안 나온다. 네. 명사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조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러시면서 근데 이분이 하시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신 거예요. 네. 담당자분이. 그래서 우선 그걸로 했어요. 돈을 받은 입장이니까. 네. 근데 자기들이 보는 점수가 있대요. 네. 근데 거기가 자기들이 91점, 원래 91점이었는데 제가 처음 썼던 키워드가 90점이래요. 그래서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원래는 없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홈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검색할 때 바로바로 뜨는 점수가 있나 봐요. 그런 뭐 거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이런 걸 네. 그런 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아. 쓰시는 거냐고. 이게 뭐 마케팅 업체들만 쓰는 프로그램인가요? 뭐 저는 접근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서 만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못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또 이분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인데 제가 괜히 막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마케팅 업체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나봄이나 컨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냥 이렇게 고용돼가지고 이렇게 원고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도 광고를 받잖아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광고주가 제안을 하면서 이 키워드로 노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일임을 해가지고 저희 글이 어떤 키워드로 그냥 검색해서 노출될 수 있게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들은 이제 마케팅 업체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봄님한테 요청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아까 블랙키위 막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검색이 많이 되고 어떤 키워드로 내가 노출될 수 있고 없고를 그렇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프로그램 상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진짜 신뢰성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프로그램이 어떤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결정을 해가지고 알려주는지도 좀 딥하게 물어보면 진짜 대답 못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사실 내가 갑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돈을 받고 해주는 거지만 내가 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막 계약서와 다른 내용 막 얘기하면 왜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블로그한테 통보하시고 하시는 거죠? 수정은 안 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내 권리를 찾아가는 거죠.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더 강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꼭 그 업체가 아니어도 업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말 자른 것 같네요. 그쵸? 아, 죄송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들어오시는 거 있으시면, 뭐, 저는 광고를 많이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내 블로그의 리스크를 무조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신 것들이 경험이 되니까 나중에 내가 다른 또 할 때 이걸 경험 삼아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좀 더 좋은 업체와 장기간으로 꾸준히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네. 아예 그냥 안 하면 결국 수익화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 한다. 근데 그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뭐 내 블로그도 키우고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컨택은 해보세요. 컨택은 네. 해보시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제 내가 납득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흥분해서 이 얘기를 했네요. 또, 또 질문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면은 마감이잖아요. 30일 동안 마감이 되는데 다들 이제 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되니까 내일이랑 내일 모레도 끝까지 잘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분들께 그러니까 돈을 받은 만큼의 충분한 가치 있는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계속 저는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스스로 이게 잘했나 못했나 약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내가 이거를 왜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나니까 이게 뭐 내가 원했던 만큼의 성취가 달성됐다? 아니면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약간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면 기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을 처음에 참여했을 때의 의지, 그리고 지금 끝날 때의 의지, 나의 변화된 모습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랑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시켜드리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뭐 그런 것도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21시 30분에 그 회의, 이제 최종 회의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